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 시네마토그래피가 시네마토스코프가 만들기 이전에 그런 간략한 뭐 넓게 봐서는 한 400년 정도의 역사, 가깝게 봐서는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조금 크게 할게요. 네, 오늘은 초기 영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영화 이론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론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시네마토스코프가 만드는 게 1895년인데 96년에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물질과 기억 Matter as Memory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906년도인데요. 앙리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서 몇 가지 이런 단락인데 그 중에서 시네마토그래피의 환영, 일루지온 시네마토그래피크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책 속의 한 부분이죠. 이걸 썼는데 이 앙리 베르그송은 여기서 사유의 영화적 기작과 기계론적 환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한 챕터에서 우리 일상적 인식의 작동 방식은 영화적인 본성을 지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본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다음 조금 더 인용해 보면은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영화적 특성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만화경의 방식으로 적응하는 성격에 기인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만화경, 클라이도스코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하나의 기구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우리가 뭐 요지경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런 걸 갖고 놀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어릴 때 그런 거 갖고 놀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조그만 그 통에 이런 긴 통에 문방구에서 팔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조그만 통에 여러 가지의 그 알갱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돌리면은 빛이 반사되는 그런 곳에서 돌리면은 그 안에 물체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으로 막 변하면서 돌리면 돌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클라이도스코프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만화경이라 그런 표현을 써요. 만화경.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가 인지된다라고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른바 멀티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현상, 멀티퍼스펙티브 다시 말하면 굉장히 다 시각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 또는 현실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그 시대의 그런 관점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이 주장이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또는 사물을 바라볼 때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거나 다양하게 바라보거나 뭐 뒤를 바라보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폴 세잔느라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가 있어요. 폴 세잔느. 우리가 흔히 인상주의에 아주 인상주의에 속하고 나중에는 후반에서는 조금 입체주의적인 경향을 띤 그런 화가인데 이 폴 세잔느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다 시각적인 그런 길을 열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시에 그런 다 시각적인 것을 바라본 건 아니고 한 사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그린 그런 화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세인트 빅토르 픽토르산 폴 세잔의 고향이 프랑스의 남부의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프랑스 중부의 남부입니다. 남부의 그 사람의 고향인데 거기에 커다란 산이 있었어요. 그 산 이름이 세인트 빅토르 산인데 다시 말하면 빅토리아 산이죠. 빅토리아 산이라고 그런 산인데 그 산을 이 사람이 자주 갔었는데 그걸 그렸어요. 그랬는데 하나의 그런
관점에서 시각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다시 말하면 산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린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물을 여러 개에서 보는 멀티 퍼스펙티브, 다시각적인 이러한 관점, 다시각적인 관점, 이것이 조금 뒤에 입체주의로 발전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입체주의는 이러한 다시각적인 관점을 하나로 모은 거죠.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는 관점인데, 여기 나오는 우리 본성의 만학의 특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도 입체주의적인 관점은 아니지만 다시각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앙리베르고성의 이론은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질 들레즈의 그런 관점으로도 발전합니다. 특히 질 들레즈라는 것은 내가 우리 교과서라고 얘기했던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 미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내가 썼습니다. 질 들레즈 한 꼭지가 있는데, 시간 이미지라는 꼭지가 있는데, 시간 이미지를 얘기할 때 앙리 베르고성의 이론을 질 들레즈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질 들레즈의 그 시네마 1 운동 이미지, 시네마 2 시간 이미지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가 1893년이고 두 번째 것이 1895년도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간 이미지 이론을 얘기하는데,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 됩니다. 특히 이 두 책은 영화 교본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그런 관점을 주로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학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영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상문화학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질 들레즈의 이 두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의 앙리 베르고스의 이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이론으로서는 영화는 이른바 제7의 예술, The Seventh Art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영화는 이 초창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의 예술이라고, 특히 독일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꿈의 예술 또는 유토피아적 예술, 어떤 현실의 그런 층위를 넘는 예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새로운 예술이죠. 굉장히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술의 그런 장르적인 측면에서 예술의 장르의 측면에서 제7의 예술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는 다시 말해 운율에 받쳐두고 있는 리듬이 있는 예술과 공간을 중시한 조형적인 예술의 종합이다. 다시 말하면 종합예술론이죠. 종합예술적인 관점을 얘기를 한 사람이 이게 그 다음에 나타난 1911년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영화평론가인 리치오토 카누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제6예술의 탄생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The Birth of the Sixth Art라고 하는 1911년에 썼는데, 19세기 프랑스 영화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논하면서 영화를 제7의 예술이다. 원래는 제6의 예술인데 제6의 예술이라고 칭하다가 무용을 다시 한번 끼워 넣어서 무용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다 그러면서 제7의 예술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화가 지니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리듬 있는 예술이 뭐냐 그러면 음악, 문학, 음악, 무용 이런 것 때문에 리듬이 있는 예술이고, 조형적인 예술이라는 것은 해와 조각, 건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제7의 예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즘 제8의 예술, 제9의 예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제8의 예술은 사진, 제9의 예술은 만화. 요즘 굉장히 만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만화가 예술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죠.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어떠한 예술 형식 또는 콘텐츠를 이렇게 창출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 시간에 많이 보게 될 상호매체성 이론의 커다란 한 부분이 됩니다. 이 종합예술론이라고 하는 이 예술 개념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나요? 예술은 넓은 의미에서 커다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다. 하나는 단일 예술의 발전, 단일 예술 형식의 발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합예술화하려고 하는 그런 예술의 발전이 병행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술의 최초의 뭐 교과서라 그럴까요? 단행본이라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아스 포에티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스 포에티카는 이른바 비극 이론이죠. 시학인데 비극 이론이란다. 비극은 요즘 얘기하고 있는 드라마의 희극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적인 구분이 아니고 그 시대의 비극이라 그러면은 종합예술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고급예술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고급예술이다 이 말이죠. 뭐 그 당시 유명한 드라마 작가들 그죠? 소포클레스든지 뭐 아이킬로든지 에리오피데스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그런 고대 드라마 작가들 있잖아요. 비극 작가들 그런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을 했고 그 시대의 비극적인 개념이 상당히 그 시대적인 그런 예술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 드라마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드라마 개념은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드라마에서 얘기할 때 그 비극적 개념은 예술의 종합이고 시에서 비극적인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죠? 시 여러분 시 알죠? 시도 굉장히 많은 장르가 있는데 그 서브 장르죠. 하부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극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 장르를 엘레지라 그럽니다. 엘레지, 비가라고 그래요. 비가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엘레지라 그러는데 이 시대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역시 비극 이론과 마찬가지로 비극이 종합적인 그런 우위를 비극 이론이 종합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 부분에서도 엘레지가 상당히 많은 그런 많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레지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그 시대의 유명한 시 부분에서 그 뭡니까 엘레지 작가를 이제 하고 들라 그러면 카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툴 CATULL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을 가진 카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카툴의 시집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툴의 시집이 제법 두툼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시집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파토스적 개념, 비극을 대변하고 있는 장엄한 그런 비애, 이를 파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까지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 시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참새 죽음, 이 사람 시집을 보면은 참새 죽음까지도 그렇게 슬퍼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자, 우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비극론이라고 하는 그 아스 포에티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거 그 당시 그 비극의 종합예술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리하르드 바그너 같은 사람들 내가 이제 아마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리하르드 바그너 같은 사람들의 그런 오페라 영역에서 이 비극 예술론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아방가드 예술에서 이러한 종합예술론적인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앞에 초반부에 잠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 예시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 초반 19세기 말에 20세기 초반에 들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서는 이론적인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사고의 지식의 이론적인 것도 같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에는 그런 이론이 나오기 전이니까 우선 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치아노 카누도라는 사람 1920년대 사용된 영화 팬이라는 의미의 시네필 이런 용어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 용어는 1945년 이후 특히 프랑스, 파리 및 런던,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급속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요즘은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죠. 무성영화 시대, 그 사이렌트 필름 피리어드, 다시 말하면 1895년에서 1920년대까지 무성영화 시대. 무성영화가 끝난 시대가 1927년 그 정도 되죠. 러시아에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1927년, 28년 이 시기가 조금 늦은 데는 1930년 이런 데가 이제 무성에서 유성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무성 영화의 의미 전달, 다시 말해 미학적인 특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그런 글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이런 그 마니페스트 같은 것도 발표하고 그래요. 러시아를 대변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알렉산드로프라든지 뭐 에이젠슈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딜로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우지간 이 시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이런 이론가를 들려 그러면 루돌프 아른하임이라든지 또는 벨라 발라드라든지 또는 지그프리드 크라카우 이런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간략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은 뒤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화의 시작인 르메르 형제의 기록 사실로부터 그리피우스의 영화 이전까지 일상적 사실 기록이나 바리에테 서커스 연극의 바탕으로 영화로서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다지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시작은 이렇게 이제 바리에테라든지 아까 얘기하는 르메르 형제의 일상적 사실의 기록이라든지 서커스 연극의 바탕을 둔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은 예술로서의 의미, 다시 말하면 자율성적 의미죠. 예술의 자율성적 의미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는 아주 초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리에테라고 하는 거죠. 바리에테는 브라이트인데, 브라이트 불어로서 바리에테 또는 우리가 영어로는 브라이트 쇼라고 그러죠. 우리 뭐 TV에서는 브라이트 쇼라는 그런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19세기 말에 브라이트 쇼, TV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방문해서 보는 현장에서 보는 브라이트 쇼 이런 것들이 19세기 말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브라이트라는 말 자체가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다양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한 무대에서 어떤 하나의 그런 예술 형식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술 형식들이 또는 예술 장르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런 형식, 그게 바리에테입니다. 예? 뭐 춤도 있고 만담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연극적인 그런 것도 판토마임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예술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서커스도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의 우리가 서사적인 어떤 힘, 서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인데 모멘트인데 이런 힘을 부여하는데 역사적인 의미를 주게 된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차편지, 그리피우스 시대를 좀 영화를 조금 보면은 그리피우스 시대부터 영화 예술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피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영화 감독인데 데이비드 그리피우스인데 교차 편집을 이렇게 했던 그런 감독으로서 이렇게 유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유기적 몽타주를 사용한 그리피우스 영화는 남자와 여자, 남과 부, 부자와 빈자 등 이분법적인 이 대립을 평행 몽타주로 나타내면서 부분이 전체와 연관성을 지니는 것을 유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카팅이라고 하는 교차 편집이라는 것은 한 화면이 나오고 그와 평행해서 평행모에서 또 다른 그와 같은 내용인데 같은 어떤 연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하고 다른 쪽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을 교차 편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격전 같은 거 보면 있죠. 추격.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쫓는 자 한번 보여주고 쫓기는 자 보여주고 다시 쫓는 자 쫓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번갈아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이 교차 편집. 이분법적 대립을 또는 평행 몽타주. 뭐 이런 거는 뭐 스릴 영화, 범죄 영화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리피우스 영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기 영화들은 하나의 행위나 사건이 하나의 샷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샷, 하나의 샷. 한번 샷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찍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의 샷이다라고. 카메라의 위치가 샷이 바뀌고 다 샷이 끊어지고 다음 샷으로 넘어가면 그건 커트가 됩니다. 컷, 샷, 컷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 테이크라 그러는데 이 테이크를 들이대는 거 사물을 찍는데 테이크라는데 테이크가 계속 오래되면 그건 원샷이 되는 거고 이게 오래될 때 그것을 우리는 롱 테이크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우리 영화적 그런 개념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근데 끊어가지고 이제 숏이 짧을 때
많이 이제 이래 바꿔가면서 계속 되는 것은 이제 숏 테이크가 되고 그런 것이 되고 있어요. 카메라의 위치가 패닝 샷처럼 고정되어 복합적이 아닌 그런 것을 아니며 장면 구성이 마치 연극처럼 깊이를 보이지 않는 평면적이며 시점이 대부분 롱샷이나 파노라마 상태로 나타내는 원경보다는 근경으로 되어 있다. 초기의 그러한 영화들의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로 되면 쭉 이어지는 그런 거다든지 카메라 위치가 패닝샷 고정되어 있어 패닝샷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지지대를 걸쳐놓고 카메라를 얹어놓아서 촬영하는 것을 패닝샷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서만 얹혀서 돌려가면서 찍는 거 이런 걸 패닝샷,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샷 그러면 트래블링 샷 뭐 그런 용어로 쓰죠. 움직이는 샷, 움직이는 샷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패닝샷은 고정돼서 이렇게 찍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복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샷, 뭐 이른바 트래블링 샷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가 독일 표현주의 무르나우, 표현주의 유명한 감독의 무르나우 감독이 있는데 마지막 남자 데어 레츠테 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초반부에 이 마지막 남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이렇게 이제 전이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앞선 시대가 끝나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제 또는 알레고리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남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빌레름, 그 독일의 영화인데 독일의 그런 그 왕조 국가죠. 소위 프로이센 왕조 국가를 대표하는 그것이 이제 프로이센 국가인데 프로이센 국가에서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잖아요. 패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1914년에서 18년까지 전쟁을 하고 18년에 패전을 해서 18년에서 19년 넘어가는 사이에 저희 이른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국가 체제가 형성됩니다.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왕정 체제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정 체제의 몰락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남자. 라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그 호텔의 그 도우맨, 호텔 앞에서 뭐 손님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앞에 질서 이런 것을 총책임지는 사람 도우맨인데 이 도우맨을 등장시켜서 마지막 남자. 그게 프로이센 제국의 이거를 복잡을 하고 소위 프로이센 제국의 전통적인 남자의 그런 하나의 그 표징이라 얘기할 수 있는 또는 그 국가의 왕이죠. 국가의 왕을 대표하는 소위 말해서 수염인데 이렇게 늘어진 수염, 소위 말해서 카이저 수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제 수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황제 수염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늙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인데 이제 업무가 조금 부족해서 이 호텔 지배인이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합니다. 도우맨을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도우맨에 있다가 나중에 화장실 지기로 전락을 해요. 자기 이제 위치가 어떤 호텔에서 자기적인 그 위치가 이제 앞에 도우맨에서 화장실 전락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내면적으로 비참을 느껴요. 마침 그 시기에 자기 딸이 결혼하는 시기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딸이 집에서 결혼하는 장면하고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좌천돼서 좌절하고 있는 장면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예. 이 첫 장면을 보면은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호텔 입구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때 이 카메라를 허리춤에 차고 촬영한 그런 최초의 영화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그런 카메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가 이 모르나우의 마지막 남자.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독일어로 하면 die Entfesselte 카메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Entfesselte. 그 말은 어떤 속박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풀려진 카메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면 구성이 마치 연극처럼 깊이를 보이지 않는 평면적이다. 그죠? 어떤 내면적인 깊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점, 포인트 뷰가 대부분 롱샷이나 파노라마 샷으로 나타내는 원경보다는 근경, 아주 가까운 거리를 찍은 이런 그 영화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어퀴스트 루미에어와 루이 루미에어 형제의 초경을 잠깐 보면 1895년에 카메라와 영상이 결합된 시네마토그래프가 탄생했다 그렇게 했고요. 시네마토그래프는 루미에어 형제와 동시대의 사람이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를 개선한 것이다. 키네토스코프는 시네마토그래프에 비해 크기가 훨씬 클 뿐 아니라 무거워서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예, 초기 에디슨은 발명만인데 에디슨이 만든 그 카메라를 이 키네토스코프를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거 뭐 그대로 이 단어를 쳐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보면은 이만합니다. 여기 뭐 요 정도만 해요. 딱 요 정도만 합니다. 요 정도만 하게 사각에 굉장히 커요. 그거 움직이는 보통 그게 아니죠. 보통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패닝샷 걸쳐놓고밖에 사용을 못해. 돌리기도 힘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무거워서 불편했는데 토마스는 이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저 누구면 루미에르 형제가요. 루미에르 형제의 초기 시네마토그래피 영화는 일상적인 사건이나 사용하려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작입니다. 사진 작가인 아버지 앙뚜안 루미에르의 사진 검판 공장에서 나오는 노동자 촬영한 리옹에 있는 루미에르 공장의 출입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또는 기차가 도착하는 장면을 찍은 시어터역의 기차의 도착 이런 데는 논픽션 영화는 사진술에 의한 현실의 정확한 묘사와 움직이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한 45초, 50초 두 개 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이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미학사라든지 또는 영화사라든지 또는 영상 문화사에서 형식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와 유사한 이런 1960년대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는데 이와 유사한 그런 형식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그 영화를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을 카메라를 그대로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고 한 곳만 계속 찍는 거. 이게 같은 형식입니다. 같은 형식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미니멀리즘 영화라고 합니다. 미니멀리즘 영화라고 그래요. 어떤 안더그라운드 영화라고 그렇게 하고 안더그라운드 미니멀리즘 영화 그런 영화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잠자는 사람을 계속 찍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는데 몇 시간 잡니까? 여러분들 몇 시간 자요? 8시간? 8시간 자야죠. 8시간 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예술가였어요. 예술가를 그대로 찍은 미니멀 영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찍었는데 그 당시 기술은 8시간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찍는 그런 기술이 모자랐어요. 최대한이 6시간이었는데 6시간 찍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잠이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잠, sleep.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6시간 동안 그 사람 잠자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가끔씩 뭐 한 시간에 2시간씩 몸을 뒤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조금 있겠죠. 그래서 계속 미니멀리즘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지금도 미국의 높은 건물이죠. 그 당시에는 1960년대,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건물인데 그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들어가고 나오는 왕래한 사람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거 한 5시간짜리 영화예요. 5시간짜리 거면 굉장히 유사한, 형식적으로 유사한 그런 영화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시어터역에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Arrival of the Train at La Ciot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 거와 달리 조금 영화사적인 앞에 것도 뭐 영화사적인 의미를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또 다른 영화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요. 뭐 영화는 아니지만은 네, 50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초. 이 영화는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는 아니고 센세이션을 보여준 그런 쇼트 필름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그만 방에서 봤어요. 이러거든. 조그만 방에서. 뭐 이 정도 못 될 수도 있게 조그만 어두운 방에서 봤는데 이거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서 방에 뛰쳐나갔다 그래. 이게 갑자기 틀어지니까 놀래서. 왜 놀래서 뛰쳐나갔습니까? 기차가 자기한테 들이닥치는 줄 알고. 기차가 보는 사람 들이닥치는 굉장히 영화사적으로 또는 우리가 미학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놀래서 뛰쳐나갔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뛰쳐나갔습니까? 기차가 자기한테 오는 걸 그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기한테 요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매체 유형을 보죠. 그럼 자기한테 그 현실이 영화적 현실 또는 매체적 현실이 자기한테 와닿는 것처럼 느껴서 다시 놀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한 번도 안 봤어요? 여러분들 디지털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4D 체험, 요즘 4D, 3D, 4D 체험. 여러분 우리 어디입니까? 뭐 용인이라든지 뭐 이런 무슨 랜드 이런 데 가서 소위 말해서 이거 뭡니까? 카메라 같은 거 또는 안경을 쓰고 또는 어떠한 방에 들어가서 화면을 볼 때 입체적인 소위 입체 영화 같은데 여러분들 조금씩 놀래죠? 안 놀래요?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비행기 체험이더라고요. 나는 해보니까 비행기가 막 내가 탄 의자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막 날아가면서 계곡을 막 하고 뭐 계곡의 바위에 또는 산에 부딪힐 것 같아. 내가 깜짝 놀래고 그래요. 부딪힐 것 같아. 이 사람들 그래 놀랐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뭘 얘기합니까? 매체의 효과의 집적성을 얘기합니다. 집적성. 직접 자기에게 닥친 것을 얘기합니다. 투명성이다. 다시 말해 매체는 어떤 매체 그 자체가 매개되는 것이죠. 매개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매체에 의해서 매개되는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매체의 재현인데 이런 매체의 재현 현상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닥치는 그런 현상, 투명성 또는 직접성이라 그래 트랜스페어런스, 인티머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직접성 또는 투명성 그 효과를 보여준 최초의 그런 하나의 예가 됩니다. 매체는 매체에 의해서 매체는 메디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 현실을 재현합니다. 그런데 재현하는데 매체의 그런 목표가 자신이 재현된 그것을 감추려고 또는 그것을 없애려고 라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다시 말하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영화를 보여주지만 이것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런 주장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하나의 예가 이 시애터 역에 도착하는 이러한 예가 됩니다. 이 논피션은 사진술에 의해서 영화의 현실의 정확한 모습과 움직이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중의 현실은 무엇보다 사진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 묘사의 객관성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차에 오르는 이탈리아 왕과 왕비,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유해의 대관식 등 이런 것들, 이런 영화들은 다큐멘터리 그런 것이죠. 다큐멘터리 이런 것은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그 시대적인 정치적인 현상들을 그대로 찍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지만은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해설자와 보이스 오버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객관적이고 현실에 가까운 다큐멘터리 영화다. 해설자가 없습니다. 해설자가 없고 그다음에 보이스 오버라는 것은 화자. 이것도 해설자죠. 해설자는 어떤 화면의 스크린에 들어와서 하는 해설이 있을 수도 있고 밖에서 목소리만 하는 해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을 다큐멘터리 역시다. 다큐멘터리의 특징이 객관성 확보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주관성을 들어가면 다큐멘터리의 그런 어떤 특성이 사라져버려요. 객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객관적.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어떤 1인칭 객관성이 아니고 3인칭의 객관성을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의 편집 형식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뭐 연출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것을 찍는 그 작가 또는 감독의 어떤 그 의견이 그게 포함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다큐멘터리 성격이 그건 훼손되는 거죠. 그것이 없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공작을 소개하고 있다는 최초의 상업 영화의 시대에는 리옹에 있는 르메르 공장의 출고나 시어터에게 기차에 도착했던 르메르의 초기 시네마그래프는 각각 공장과 역 앞에 고정된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46조 또는 48조에 촬영한 것으로서 현실을 사진처럼 기술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 단편들은 모두 하나의 샷에 하나의 장면을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영화입니다. 이 시네마토그래프는 연출에 의한 간섭이나 조작 등 극영화 형식이 배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주관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일상적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시어터역의 기차의 도착, 이것은 기차나 자동차의 발명으로 인한 속도에 매료된 시대 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차가 우리가 흔히 영화 또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영상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상 문화, 특히 영화의 탄생이 1895년에 르메르 형대의 시네마토그래프가 발명되면서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전 문화사, 프리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역사 이전의 역사, 프리 히스토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영화가 탄생되게 된 기술적인 그런 것 말고도 문화사적인 그런 것이 몇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차의 발명입니다. 기차가 영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소위 우리가 프레임이죠. 프레임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역할. 우리 저번 시간에 모터스코프 잠깐 봤잖아요. 계속 넘기는 거. 이제는 손으로 넘기다가 이제 기계로 이렇게 착착착 뭐 이렇게 이제 잡아서 넘기는. 그 하나하나가 프레임입니다. 그때 잠깐 봤었죠? 돌아가면서 그게 빨리 돌아가면 그게 하나의 영화예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기차가 그런 것을 이런 것을 창안할 수 있도록 어떤 제공한 문화사 중에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기차를 타면은 관객들이 관객 승객이 이제 좌석에 앉아서 이제 기차가 움직일 때 그 창에 현실이 막 지나가는 거죠. 그 현상. 자기 창에 앉아서 있는데 창에 막 현실이 막 지나갑니다. 그 창이 뭐로 역할합니까? 프레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게 이제 문화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우리가 흔히 만국박람회. 이 파리의 만국박람회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만국박람회가 19세기 말에 개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발전과 맞물려서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어요. 문화적 현상이. 그래서 만국박람회 이제 우리가 백화점이다 이른바 백화점 없는 것이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그 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 그래서 구매자한테 이것을 방문한 사람한테 이제 사라고 유혹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상품 미학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지니고 있는 미학적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발트 벤자민이 얘기하고 있는 아케이드 형식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물론 이른바 막시즘의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이 교환 가치하고 뭐 사용 가치의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학적 현상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백화점에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물건들을 쳐다보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쳐다보며 지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하나의 단일 사건으로서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게 진열 방식 이런 것들이 역시 영화적인 프레임의 효과를 이렇게 생각하게 돼 창안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콘베이 시스템.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콘베이 시스템의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또 노동자들이 자기는 가만히 있고 물건들이 벨트에서 자꾸 조립해 가는 과정이 있죠. 거기서 나타나는 콘베이 시스템 발전 이런 것들도 역시 영화의 프레임을 만드는 효과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속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속도.
네, 속도. 이러한 속도에 대한 환상은 곧 이 표현제나 미래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어떠한 층위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현실을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속도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주의나 표현주의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중한 기차, 커다란 기차가 빠른 속력으로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여기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관객은 마치 이 열차가 자신에게 덮칠 것 같아 놀라서 속전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스크린에서 영화관의 공간으로 돌진하는 장면으로서 주관적 카메라 움직임과 같은 효과를 유발시킨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찍은 거지만은 주관적 카메라의 현상과 같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디지털 미디어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 이 데이비드 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단편을 영화가 매개되지 않는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고전적인 한 예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페런트,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투명성 또는 직접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이다. 또 다른 뭐 단편 코미디 영화는 물 뿌리는 사람, 또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 또 스핑클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넷플릭스를 지닌 최초의 영화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원에서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물을 주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뒤에 와서 물 뿌리는 사람의 호스를 발로 밟아요.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물이 안 나오지 쳐다보는 순간 발을 떼니까 이제 물을 얼굴에 뒤집어서는 뭐 아주 간단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서사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최초의 영화가 이 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조르주 멜리아스 달나라 여행입니다. 1902년도인데요. Trips to the Moon이라고 있어요. 풍자 만화가이며 무대 마술사인 멜리에스죠. 멜리에스의 영화는 최초의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며 또는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영화 장르의 그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조지 멜리아스라는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직업이 무대 마술사입니다. 무대를 마술사인데 굉장히 환상적인 것에 이 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영화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효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전부 다 환상적인 이러한 마법을 이용한 그런 영화들입니다. 풍자 만화가이고 공상과학 영화고 SF 영화입니다. 그래서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새로운 영화죠. 이전에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르베르 형제가 다큐멘터리 형식이라고 하면 이제 판타지 형식, 어떤 영화의 커다란 양대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러티브 극영화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챔버 플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극영화의 시작, 즉 각각의 샷이 스토리를 지니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당시에 굉장히 이 영화가 비록 뭐 8분, 10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달나라 여행은 동시대 유명한 프랑스의 공상과학자인 줄 베론의 지구로부터 달까지, 이게 1865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와 그 속편인 달나라 탐험 Around the Moon, 앞에는 From the Earth to the Moon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이건 1869년도. 요거 두 작품들은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줄 베론 이런 작품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작품들, 그리고 영국의 공상과학 소설 작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달 속에 있는 최초의 남자 The First Man in the Moon이라고 하는 1901년도 이 두 소설의 기초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화는 줄 베론의 순수한 어떤 공상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소설의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줄 베론 작가라고 하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서 SF의 소설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줄 베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인기 높은 영화 중에 하나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 사람이 있나요? 그 열기구 있잖아요. 풍선 열기구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소설인데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이 사람의 소설들이 전부 다 이런 유형의 공상과학 소설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나라에 대해서 이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달에 대해서 달에 가고 싶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상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다시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앞에 소설을 기초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럴 수 있죠? 어떤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문학의 영화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학의 영화. 그러니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영화의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다른 어떤 내러티브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잠깐 얘기했었죠. 이전의 영화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이러한 문학을 기초로 한 영화. 지금 우리가 이 강좌동에서 계속 보고자 할 상호 매체성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기 작품이다. 문학과 영화의 그러한 상호작용 간섭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설은 대포를 통해 달나라에 이동하는 것, 달나라 거주민 실리나이트의 존재,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또는 포에버 등의 모티브 등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서사 내용은 멜레시의 달나라 여행과 상호 매체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시놉시스 잠깐 보면요. 천문학자에서 의장은 달나라 여행을 제의합니다. 의장이 들고 있는 서술을 치부될 정도로 거친 난상토를 한 후 천문학자들 중에 단지 6명만이 이 우주계획에 찬동을 합니다. 그들은 총을 모아 우주선을 제작하고 나서 자신들이 그 우주선에 탑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주선은 커다란 대포로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라갑니다. 한 무리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발사관을 도와주면서 의장대 역할을 합니다. 달나라에 있는 사람이 접근하는 우주선을 보고 있는데 우주선은 그의 오른쪽 눈에 박히게 됩니다. 달에 무사히 착륙한 후에 천문학자들은 우주선에 나와서 지구에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행에 지쳐서 그들은 담요를 덮고 잠을 잡니다. 잠을 깰 때 혜성이 지나갑니다. 잠 속에서 짤막한 신화의 내러티브 시퀀스가 전개됩니다. 즉 북두 칠성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있고요. 토성은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달의 여신 포에버 또는 다이애나는 초성달에 앉아서 그네를 탑니다. 그녀가 눈을 내리게 하자 천문학자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은 동굴의 피난처를 찾는 데 커다란 버스를 발견하는데 그 한 천문학자가 우선을 펼치자 커다란 버스로 변합니다. 상상 속의 달나라의 사람인 실리나이트, 달의 여신 셀레네에서 유래한 이러한 것인데요. 나타나자면 천문학자는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외부 힘에 부딪혀서 폭발합니다. 많은 무리의 실리나이트들이 나타나 천문학자를 에워쌉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를 체포해 자신의 우주면으로 데려가고 그 한 천문학자는 그를 찔러서 왕좌에서 끌어내다 그는 사망합니다. 천문학자는 실리나이트와 싸우면서 우주선으로 다시 돌아오고 5명이 탑승하고 나머지 1명은 천문학자는 달의 가장자리를 받들어 우주선을 끌어내려 우주로 나아갑니다. 우주선은 바다를 빠지고 나서 배가 구조돼서 그 배에 이끌려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1초 16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프레임 굉장히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의 착각 현상, 우리 앞에 많은 프레임들, 초기 영화, 저번 시간에 초기 영화 많은 프레임들이 지나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 빠르기는 굉장히 느린 빠르기죠. 우리가 눈이 정지된 거예요. 앞에 건 정지된 것을 이렇게 이제 빨리 돌리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눈이 이런 정지된 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1초의 흐름, 프레임의 그런 속도가 24장이 필요합니다. 24장이 1초에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은 연속적인 어떠한 행동과 연관성을 통해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움직인 거로 우리 눈이 착각을 합니다. 24장, 24프레임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뭐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서 그 아날로그 카메라는 여러분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죠 아마. 근데 뭐 이전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선 사람들은 전부 다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카메라에 필름을 넣고 필름 한 장 찍으면 다시 꺼져나서 현상소에 맡겨서 사진을 이제 이렇게 현상해내는 그런 것인데 그 필름 통에 보면 보통 24 보통 써 있어요. 필름 그 장수가 한 통에 24. 근데 24에서 뭐 조금 더 찍으라고 27, 24 플러스 3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24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 근데 요즘의 영화에서 특히 무술 영화 같은 홍콩 노아르 이런 데 보면은 그 24프레임이 찍으면 24초가 돌아가는 게 24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24장 중에 최근의 뭐 영화 중에서는 좀 더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짝수의 그런 프레임을 빼거나 홀수의 프레임을 빼서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색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치에 24장인데 24장 중에 짝수를 빼거나 홀수 빼보면은 탁탁탁 끊어지면서 연속되는 아주 특이한 효과가 나타나요. 예? 특히 이제 무술 영화, 이런 게 무슨 액션 영화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예. 그때는 뭐 절반을 24개에서 절반을 빼버렸으니까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효과는 좀 덜하죠. 움직임 중에서 또 다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 홍콩 영화에서 그런 걸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 그 홍콩 누아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기법들이 얘기하고 있죠. 예. 조르지 멜리아스는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신데렐라라든지 뭐 드리퓨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SF 영화의 전신 영화인 달나라의 여행이라든지 영화에서 최초로 하나의 장면이 전체를 사라지면서 다음 장면이 발각하게 하는 디졸브 효과. 이거는 뭐 영화적 용어입니다. 디졸브 효과. 페이드인과 페이드 아웃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면서 화면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속 촬영, 타임레스 이런 것들죠. 타임레스 사진. 그다음에 조명 효과들을 사용합니다. 저속 촬영이라서 미리 예정된 일정한 간격에 따라 한 번에 한 프레임씩 촬영함으로써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긴 지속 시간을 건너뛰면서 일련의 진행 과정을 촬영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미속 촬영 또는 완속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 속도로 영사하면서 시간과 속도의 압축에 의해서 한순간의 동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디졸브 효과와 저속 촬영 효과는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달나라의 영화의 내러티브에서 특징 중에서 같은 사건이 안과 밖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그런 사건이 진행되어 있고 또 한 번은 달에서 있는 사건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관점이 서로 맞물려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영화는 1년 후 미국 감독인 에드윈 에스포트라고 하는 이런 단편 영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르메르 형제의 영화와 달리 미국의 감독인 에드윈 에스포트의 미국 소방관의 생활 Life of the American Fireman 1903년도죠. 과 아까 그 달나라의 영화도 1년 후입니다. 1년 후와 그리고 12분짜리 서부국인 대열차 강도 사건 여기서 몇 개의 샷들을 결합하고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줄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영화입니다. 미국 소방관의 생활이 제시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부분적인 이중성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소설 방식으로서 멜리아스의 달나라의 여행에서 받은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소방관의 생활은 뭐 간단합니다. 내용은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연락을 받은 그 소방대의 소방차가 그리고 소방관이 불을 끌어 갑니다. 그 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앞에서 불을 끌어 가지고 집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불을 끄고 있어요. 불을 끄는데 그 위에 2층짜리 집인데 불이 타고 있는 2층 집에 한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기는 나오지를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이거 똑같이 이 불타는 그 집의 그 진화 과정을 한편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 소방관이 안으로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 진화하는 작업과 아이를 구출하는 작업, 그래서 다시 집 밖으로 나오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구조상, 내려서 구조상 달나라 여행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하나는 달이고 하나는 대상이 달이고 이게 집일 따름이지 소설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열차 강도 사건이라고 있죠. Great Train Robbery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냥 그 열차 갱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기차를 이렇게 총으로 세워서 그 여행객들의 물품들을 털어가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뭐 한 10분짜리 간단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특징이 제일 마지막에 갱이 다 털고 난 다음에 관객에게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관객에게 말 걸기. 이게 196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1960년 누벨바그 현상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관객에게 말을 거는 직접 화면을 바라보는 최초의 영화가 이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시간에는 요거 시간이 다 돼서 여관에서 계속
몽타주 개념하고 아방가드 쪽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